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8일 목요일이고요. 여행 가셔야죠. 여행의 발견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경치가 너무 좋은 절경으로 소문난 충북 단양으로 여행 가실 거고요. 이어지는 요리 코너에서는 초간단 추석 요리 특집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가장 먼저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절기 백로인데요. 백로는 휜 이슬이라는 뜻으로 이때쯤이면 밤에 기온이 내려가서 풀잎에 이슬이 맺혀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외투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점점 가을의 기운이 완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궁금한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전국에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절기답게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늦더위가 나타나면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륙 곳곳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껴 있는데요. 서해안을 비롯한 물가에서는 가시거리가 100m 미만까지도 좁혀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에는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이나 강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어제보다 내려갔는데요. 서울은 16.9도, 대전은 14.4도, 대구는 15.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29도 등 대부분 지역 30도 가까이 올라 다소 덥게 느껴지시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큰 일교차에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추석 당일에는 구름 사이로 한가위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태풍 흰남노 뒷이야기인데요. 가장 많은 좀 관심을 모았던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지하 주차장 침수, 그리고 또 하나는 사진이 많이 회자됐는데요. 이게 포항에 떠내려가는 풀빌라. 그런데 이 두 사건이 뭐 이제 피해라고 하는 점에선 같지만 또 한 가지 좀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좀 심리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뽑아봤습니다. 네, 먼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지하주차장 침수 사건,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데다가 네. 또 인명피해도 컸던지라 굉장히 뉴스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네. 어떤 점이 보도랑 좀 달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사건이죠. 9명이 구조가 됐지만 생존자는 이제 2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 가슴 아픈 사건이기도 한데 네. 그런데 이제 초기에 사건 발생을 보면요. 이 관리소장 A씨 이 아파트에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주차장에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달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물이 들이차고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관리소장 A씨의 말입니다. 이게 보도가 나간 이후에 방송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커진 것이다. 결국은 이제 아파트에 방송에서 내려가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내려가라고 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다른 인터뷰를 하면서 이 관리소장 A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배수 펌프도 충분하고 지하주차장에 모래사장도 준비가 돼 있고 안전한 상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방송이 된 것이고 이 주민들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데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물이 들이차게 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급박한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하는 좀 안타까운 또 해명 인터뷰가 있기도 했습니다. 네, 관리소장이 안내 방송을 했을 당시에는 물이 차 있지 않았는데 순식간에 물이 들어찼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놀라운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포항 인근에도 많은 아파트들이 있고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방송의 내용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이 아파트만 유독 인명피해가 많은 사고가 났던 거죠. 그 이유는 아파트 정문에서 한 150m 거리에 하천이 있습니다. 이게 냉천이라는 하천이 포항에서 바다로 연결되는 하구 쪽인데요. 워낙 물이 많이 범람하다 보니까
하천에 물이 넘치면서 순식간에 아파트로 쏟아져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 8분여 만에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이찼다. 이제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러한 좀 구조적인 특성이 작용한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화재 사건이 떠내려가는 네네. 풀빌라입니다. 저도 사진 봤거든요. 예. 유명한 사진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진의 댓글들이요. 이거 부실공사 때문에 저런 이 허물어지는 현상이 벌어진 거 아니냐. 또는 이거 바이럴 마케팅 아니냐. 알리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펜션을 운영하는 업체 주인이 참다 글을 올린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또 조롱성 댓글도 있고 유언비어가 난무해서 참지 못하고 몇 마디 올립니다. 하고 이제 부실공사 아니다, 바이럴 마케팅 아니다 하는 입장을 또 전하게 된 것이죠. 네. 아버지가 땀 흘려 지은 펜션 무너진 것도 억울한데 또 그런 오해까지 받게 됐으니까 참 당혹스러울 텐데. 네. 근데 어떻게 저 펜션만 저렇게 내려앉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인의 해명이 그런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 아버지가 직접 지었고 건설업에 종사하신 아버지가 지은 것이고 노후 대책으로 지은 그런 펜션이다. 부실공사 했겠느냐 하는 건데 그럼 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집안 자체가 강력한 물에 의해서 침하가 되면서 사실은 집을 튼튼하게 지어도 싱크홀이 생기면 빠져들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영화에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집안이 침하돼서 발생한 현상이지 부실공사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물이 들이찼으니까 사진으로 보면 이게 둥둥 떠내려가는 것 같거든요. 좀 황당해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오히려 워낙 잘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 펜션은 집안 침하로 이렇게 기울었어도 범람하는 토사를 이 건물이 막아내면서 버티면서 그 이후의 건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아달라 하는 안타까운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 폭우 피해로 상처 입은 분들한테 이렇게 그 확실하지 않은 얘기로 두 번 상처 입히는 일은 좀 없었어요. 그럼요. 그런 네.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노량진을 떠나는 공시생들. 공시생 아시죠? 네, 알죠. 네. 공무원 공무원이죠. 준비하는 네. 그런 취업준비생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준비생들이 많고 주로 청년층인데 이 중에 또 공무원이 되겠다.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할까요? 안정적이어서 아유, 그렇지 않을까요? 정답입니다. 네, 안정성 그리고 이제 뭐 높진 않아도 보장된 급여 그리고 무엇보다 정년까지 보장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부를 때는 조금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철밥통 네. 이런 말도 쓰고요. 끝나도 또 공무원 네. 연금이 있고. 맞습니다. 연금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청년층이 이제 안정된 직장을 원하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이 돼야지 하고 취업준비생들이 몰려있는 현상이 최근에 있었죠. 그런데 통계청에서 6일 날 발표한 자료가 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제활동 인구조사 중에서 청년을 부가적으로 조사하게 되는데 이 자료에는 전년 대비 취업준비생이 15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6만 8천여 명이 공시생,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이 어떤 취업을 혹은 공무원 준비를 포기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한때-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한때 경쟁률이 뭐 100대 1. 맞아요. 네. 정말 치열했거든요. 근데 왜 인기가 줄어들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왜 일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안정된 직장에도 기본은 생계잖아요. 네. 생계는 월급입니다. 월급, 급여죠. 네. 근데 공무원 급여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저도 좀 놀랐는데요. 구급 공무원 1호봉을 보면 자, 세금 떼고 연금, 보험료, 공과금 떼고 그러면 월 한 160만 원 내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급이요. 9,160원입니다. 올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주휴수당도 되고 이 아르바이트든지 일이든지 한 달에 209시간 정도 일하면 191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럼 구급 공무원 1호봉이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친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월급 문제로 지난 2년여 이제 코로나가 주로 이제 닥쳐왔던 기간에 공시생들이 훅 줄어든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분위기가 바뀔 때는요. 네. 확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에 저 안정적인 게 최고야 이러고 공시생으로 젊은이들이 몰린다 이래서 그 문제가 되고 막 네네. 이랬었는데 네. 이제 또 반대 현상인데 이걸 피부로 느끼는 네. 것은 아무래도 이제 노량진 쪽의 학원 그렇죠. 그리고 상인들 이렇지 네네. 않겠습니까? 아니 저는 노량진을 매일 지나다녀요. 네. 사당동에서 여의도로 뭐 네. 왔다 갔다 하면 노량진을 지나가는데 썰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노량진의 이제 대형 학원 네. 공무원 준비하는 이제 학원에서도 지난 2년간 수강생들이 반토막 났다.
그리고 이제 노량진 하면 우리가 컵밥 이렇게 뭐 유명한 네. 메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뷔페 식당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공시생들이 뭐 점심 저녁 먹으러 몰리는 줄 서는 식당이었는데 최근엔 저녁 6시에 가봐도 자리들이 많이 비어 있고요. 또 서점에도 손님들이 많이 줄었다. 말씀하신 대로 노량진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 체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이거 좀 놀랍습니다. 사실 이게 담배꽁초 노가리 등장.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 했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자, 40대 회사원 A씨가 지난달 말 한 26일경입니다. 퇴근길에 자, 노가리에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네. 이게 직장인들이 회포를 푸는 거잖아요. 네. 노가리를 씹으면서 인생을 음미하는 건데 이 노가리가 좀 두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알이 붙어 있나, 뭐 껍질인가, 뭐 노가리가 얇은 것도 있고 두툼한 것도 네.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담배꽁초가 이거 들어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이 A 씨는 이 식품, 이 의약품 안전처에도 신고를 했고 또 이 노가리 제조업체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네. 최근 연이어 먹거리 이물질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들이 드는데요. 네. 업체 측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네, 업체 측은 이게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한 노가리인데 아마 현지에서 이것을 건조하고 말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선별을 여러 차례 거침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안 됐던 것 같다. 그런데 최근 2년 코로나다 보니까 이 현지 업체 방문을 해서 현지 업체의 뭐 위생 상태라든가 이걸 점검하는 게 과거보다 뜸해졌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라고 이제 사과를 하는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 그것도 참 기분 좋게 퇴근길에 노가리에서 담배꽁초가 네. 튀어나왔다. 이게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아니, 최근에 먹을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유사 사건들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유사합니다. 네. 이게 동네 반찬 가게에서 깻잎을 사다가 네. 집에서 반찬으로 먹는데 깻잎에서 이 중국산 담배꽁초가 나온 거예요. 네. 거의 유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깻잎 반찬 가게에서 만든 거 아니냐? 알고 보니까 이 깻잎은 반찬 가게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해온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먹거리 안전 부분에서 애초에 이런 위생을 이제 납품업체에서 잘 챙겨야 되겠지만 그 이후 선별 과정에서도 이게 체크되지 않은 것 분명히 문제는 문제입니다. 이게 최근 일이 아니죠.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요. 네. 예전부터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네.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셔야죠. 모닝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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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그곳에 살아가는 훈훈한 사람들의 얘기를 함께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떴다 우리 동네입니다. 네, 이번 주엔 계곡이 유명한 고장 홍천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대한민국에 대한 공부까지 했다고 네. 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가을이 오는 길목마다 꽃향기가 가득한 고장. 떴다 우리 동네 11번째 여행지 사시사철 쉼터를 선물하는 홍천으로 떠나봅니다. 여행에 앞서 제작진의 호출을 받고 달려간 성남의 한 고깃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고깃집에 저희를 무슨 일로 부르신 거죠? 그러게 좀 뭔가 불안해 자꾸 이러면. 뭐 잘못했어요? 일단 앉으실까요? 아니 공짜로 고기를 줄 리는 없고. 벌칙 있는 거 아니야? 뭐지? 우와. 아 대박. 고기 왜 이렇게 많아요? 뭔데요 감독님 이거 뭔데 이거 뭐 게임하다가 뭐 고기 아니, 뭔데? 빠지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뭐예요? 일단 좀 드시고 하실까요? 육즙 가득 품고 익어가는 자태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원래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근데 우선 신나게 먹어봅시다. 아 진짜로 입에서 녹네. 오, 잘 먹네요, 잘 먹어. 잘 익은 고기 앞에 궁금증은 잠시 잊고 눈 깜짝할 새 소고기 한 판 뚝딱 합니다. 네, 사실 좀 얘기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저희를 부른 겁니까? 진짜? 그러게. 자, 이번 촬영이 홍천이에요. 강원도 홍천이요? 홍천 갔다 왔던 지역이라서 네. 이제 아이템이랑 서식이 겹칠까봐 이번에는 이제 두 분의 의견을 좀 받았어요.
들어보고자 이제 한번 불러볼게요. 홍천에 진짜 기가 막힌 데 있어. 어디야? 무궁화 수목원이라고. 기가 막혀요. 말만 들어도 예쁘다. 가자마자 장난 아니야. 홍천. 아, 여기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가 있다는데? 어디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괜찮은데 거기? 네, 그러면은 저희 촬영 장소는 저 두 곳으로 예약할게요.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뭐 좋아요. 그때 뵙는 걸로. 서울에서 2시간을 달려 홍천으로 향했는데요. 첫 번째 여행지는 저의 추천으로 선택된 무궁화 수목원입니다. 행복하신 떴다! 우리 동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 아들내미 김민기. 국민 딸내미 한윤서입니다. 네, 우리가 또 검색해서 온 홍천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곳에 이제 검색이 항상 최상위권에 있는 이 무궁화 수목원이 과연 어떤 곳이길래 너무 궁금해요. 기다리고 있는지 과연 어떤 곳인지 한번 떠나보시죠. 떠나보시죠. 갑시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빵! 움직이면 안 되는데. 움직이면 죽는 건데. 수목원으로 향하던 길 우연치 않게 발견한 핫스파 황하 코스모스 밭인데요. 이야, 진짜 예쁘다. 야, 오빠 진짜 예뻐요. 아니 홍천에 이런 곳이 있었네. 오빠, 야 윤서야, 그림이다 그림. 와, 오빠. 야 윤서야 그림이다 그림. 야, 오빠. 야 윤서야 완전. 봐봐요. 어느 게 꽃이게요? 여거야. 정답. 와 근데 이거 여기는 완전히 그거네. 뭐예요? SNS 사진 찍기 딱 좋은 장소다. 진짜 그렇다. 저희도 근사한 인증샷 한 장 찰칵 찍어봤습니다. 홍천의 무궁화 수목원은 국내 최초로 무궁화를 테마로 조성된 곳인데요. 일제 강점기 때 남궁옥 선생이 이곳 홍천에서 무궁화 보급에 힘써왔던 뜻을 담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와, 아니 근데 무궁화를 이렇게 가까이서 볼 일이 없거든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제가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갑자기요? 무궁화의 꽃잎 개수는 몇 개일까요? 알아요. 1, 2, 3, 4, 5, 5개. 정답. 맞죠? 오. 왠지 느낌에 5개일 것 같았어요. 감동이야. 딱 태극기 딱 5개 딱 이런 느낌. 여러분은 무궁화의 날이 있다는 걸 아셨나요? 바로 8월 8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꽃말은 나라꽃답게 일편단심. 단순히 감상을 넘어 무궁화에 대한 배움도 가능한 귀한 여행지였습니다. 나라꽃에 대한 여행 겸 공부를 마친 후 달려간 곳은 홍천의 한 읍내인데요. 여기 이 근처 같은데. 여기 어딘 것 같은데. 봐봐. 이게 오빠 봐봐, 이렇게 생겼거든요? 잠깐만, 여기. 잠깐만. 저기 아니야? 저기 맞는 것 같은데? 봐봐, 저 확대. 그쵸? 야, 똑같이 생겼네. 같은 데니까 똑같이 생겼죠. 민기 씨, 저만 따라오세요. 제가 안내할게요. 저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SNS 사진 속 장소는 다름 아닌 버스 정류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안심가로등 맞으시죠? 제가 고쳤잖아요, 그때. 우리 홍천의 그 행복을 전해주시는 또 기다리 아저씨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근데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여기도 저희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지원하였습니다. 무슨 일로 지원을 하게 되신 거예요? 한국수력원자력은 도시 격차를 극복하고 정류장 주변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해서 네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 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라는 수식어가 붙은 만큼 기존의 버스 정류장과는 천지 차이. 공기청정기와 냉온 난방기를 포함 실시간 버스 정보 시스템에 온열의자, 무선 충전기까지 탑재된 시설만 해도 최첨단입니다. 이거 없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때? 없을 때는 그냥 남이 집 죄빵 사다. 저 백두국이 앉아서 동네 사람 다 왔다갔다는데 저도 앉아 있는 그죠? 버스 이용객은 물론 한여름엔 무더위를 피하는 휴식 공간으로 추운 겨울엔 몸을 녹이는 공간으로도 활용.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궁화꽃이 활짝 피고 스마트한 쉼터 버스 정장이 있는 홍천에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또 다른 소식이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022년 글로벌 봉사단 체코 소식 지금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떴다 우리 동네가 함께하는 체코 글로벌 봉사단. 첫 편에선 짧지만 의미 있는 여행기를 소개했는데요. 이번 주엔 본격적인 활동을 펼친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열혈 봉사기 바로 시작됩니다. 이곳은 트레비치시의 노인복지센터인데요. 10명의 대학생으로 이뤄진 글로벌 봉사단이 오늘 활동할 곳이라고 합니다. 너무 기대되고 이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복지센터 내 어르신들께 우리의 전통문화 소개 후 한국 공예품 만들기를 준비했다는데요. 네, 저희 전통 부채 만들기 체험하고 이제 전통 무늬 색칠하는 활동 하려고 합니다. 네. 손자, 손녀처럼 살갑게 다가가니 친밀감도 금방 생기는 듯합니다. 더운 날씨에 딱 어울리는 부채가 오늘의 메인입니다. 어르신들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데요. 최고의 솜씨는 아니지만 정성만큼은 듬뿍 담겨 있는데요. 완성 후 기념 촬영은 필수입니다. 취재진을 향해 직접 솜씨 자랑까지 하시네요. Trzeba. Ja nie jestem schopna. Jasne, no. Szpatna, ja są niemocna. 글로벌 봉사단의 마음이 전해진 걸까요? 한 할머니께선 연신 눈물을 훔치셨다고 합니다. 남편분 생각이 나시는데 너무 좋아서 이게 같이 하고 싶어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약간 보람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너무 감사하네요. 계속해서 감사하다고 하니까 저도 감사해요. 이게 저희가 준비한 걸 잘 즐기셨다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진짜 많이 감사할 따름이죠. 댓글. 선한 영향력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이번 봉사활동은 원전 체코 사업에 대한 우리 한수원의 진정성과 우리 한국인의 따스한 마음을 현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의 불우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과 한국 전통문화 공연을 통해 현지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친밀감을 가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뿌듯함을 진하게 느낀 그런 하루였는데요. 그렇죠, 보사님 여러분? 네, 다음 주엔 저희가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과 함께 찾아뵐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체코 트리비치였습니다. 떴다 우리 동네. 서로에게 감사한 열혈봉사 활동기 어떠셨나요? 건강한 청춘들이 전하는 체코 이야기는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네, 떴다 우리 동네를 보면 항상 그 뭐랄까요, 초록초록한 네. 그런 자연 풍경을 보는 것 자체가 네. 힐링인데, 혹시 재용 MC는 초록색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계세요? 초록색은 여러 가지 상징의 뜻이 있겠지만 생명 나눔을 의미하는 색깔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9월 둘째 주가 장기 기증자의 희생 정신을 기리고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정된 생명 나눔 주간이라고 하는데요. 네, 올해는 다음 주죠. 12일부터 18일까지가 생명 나눔 주간입니다. 네, 올해 생명 나눔 주간에도 도시 곳곳에서 생명 나눔을 상징하는 초록 불빛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볼까요? 도시의 하루가 지나갑니다. 바쁜 일상의 끝, 저마다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도시도 점차 어둠에 잠겨가는데요. 이 어둠 속에서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에 초록색 불이 켜지는 다리를 좀 구경하려고 왔거든요. 일제히 어둠을 밝힌 빛. 울컥하네요. 그냥 아들 생각도 나고. 이들을 눈물 짓게 한 빛은 초록색입니다. 전국 랜드마크 38곳에 초록색 불빛 점등 행사입니다. 전국 곳곳을 초록빛으로 물들이는 행사가 열린다는데요. 그린라이트에 담긴 특별한 의미 만나볼까요?
보슬비가 내리던 초가을의 어느 날 작은 수선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성순 씨를 만났습니다. 얘가 한 25년? 얘도 25년 정도 됐어요.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성순 씨에게 3년 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쳤다는데요. 남편에게 사고가 난 겁니다. 밤 12시 반쯤에 이렇게 경찰서라고 이제 연락이 와서 갔는데 왼쪽이 벌써 미동이 없더라고요. 뇌는 점점 이제 뭐 수술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회생 가망이 없었던 남편. 그 옆을 지키던 성순 씨는 고민 끝에 장기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어느 분 몸에 빌려서 이렇게 계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증을 결심을 했는데 애들이 다 찬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고 났는데 그걸 또 네 분한테 갖다 가니까 너무 잘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실한 가장, 다정한 아버지였던 고 황규정 씨. 생명 나눔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아빠가 여기저기 계신다고 부산도 계시고 서울도 계시고 한다고 잘한 것 같고 후회는 없어요. 후회는 없어요. 어느 분을 살리고 가는 거니까 좋은 일이라고 제가 이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뇌사 판정을 받게 되는 환자들의 수는 연간 약 4천여 명. 그중 장기 기증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연간 400명대에 머물러 있는데요. 장기를 기다리시는 분은 한 4만 분 정도 되십니다. 하지만 이제 1년에 기증하시는 분이 한 450분 정도 되다 보니까 기증만 받으면 생명을 연장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매일 7분 정도 돌아가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뇌사 장기 이식자 수는 제한돼 있는데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은 점점 늘어나니 환자들이 공여자를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랍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경기 남부 시청자들에게 매일같이 날씨를 전해주는 오수진 기상캐스터.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에 심장을 이식받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4년이 된 거죠. 사실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 씨가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은 건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는데요. 2주 안에 심장을 이식받지 못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나름 건강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뭔가 건강을 잃게 되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충격이었죠. 힘들었어요. 기적처럼 나타난 공여자 덕분에 얻은 두 번째 삶. 생명 나눔의 가치를 알리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일이 있거든요. 제가 세상에 태어난 엄마가 만들어준 그 생일, 그리고 두 번째는 기증자와 기증자의 가족이 만들어준 제 생일, 기증자 유가족의 그 마지막 결정 때문에 제가 살아나게 된 거잖아요. 그 결정을 허투루 내가 낭비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계속 매일 찾으면서 노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씨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길 염원하며 열리는 행사가 있습니다. 9월 둘째 주 생명나눔 주간에 열리는 그린라이트 캠페인. 그린라이트인 이유는 초록색이 장기 기증을 상징하는 색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전국 랜드마크 38곳에 초록색 불빛을 점등해서 장기 기증의 숭고함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행사입니다. 장기 기증자의 희생 정신을 기리고 생명 나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열리는 그린라이트 캠페인. 전국 각지의 랜드마크를 밝히며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 역시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그린라이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장기 기증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장기 기증 인식 개선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증 희망 서약을 해주시면 저희 기증원으로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서류들을 전산화 과정을 거쳐서 전국 어디에서든 기증 희망 등록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뇌사 장기 기증자에 대한 각종 검사를 진행하는 전문 검사실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루 24시간 틈없는 검사 시스템을 구축해 기증자와 수혜자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 이식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환자들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 그 일환으로 한강공원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장기 기증자 유가족과 수혜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이들이 나무에 정성스럽게 매단 것은 초록색 리본. 그린색 리본은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기 기증을 의미하는 상징물입니다. 장기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생명 나눔의 소중함을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개최된 이날 행사. 리본을 걸던 손을 멈추고 모두 한 곳에 모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울컥하네요. 그냥 아들 생각도 나고 다음에가 좀 서러운 것 같기도 하고 마음감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장기 기증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기증자 유가족과 수혜자의 마음. 바로 이 초록빛에 담겨 있습니다. 귀중한 생명이 장기 기증을 통해 또 하나의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더 많은 이들이 생명 나눔의 숭고한 뜻에 동참하길 바라봅니다. 네, 이번에 세상의 모든 여행지를 소개하는 여행의 발견 시간입니다. 태원준 여행작가 그리고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정말 반가운 얼굴이죠. 네. 정철규 씨는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아, 사람이 윤이 나네. 아니, 목요일부터 이제 함께하게 됐는데 소감 어떠신죠? 네, 오늘부터 목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행복한 아침의 행복한 블랑카입니다. 아, 뭡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 행복한 아침 좋아요. 네, 매주 목요일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하게 되니까 굉장히 막 설레이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여행지죠? 네, 오늘 떠나볼 곳은 바라만 봐도 힐링이 되는 곳이죠. 바로 충청북도 단양군입니다. 이 단양은 단양 팔경으로 이제 대표되는 자연 명소부터 또 마늘만두, 마늘통닭 같은 마늘로 만든 특미, 또 마지막으로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까지 즐길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 할거리를 모두 갖춘 최고의 여행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단양에서 꼭 가봐야 될 곳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네, 저도 단양에 당일치기를 한번 갔다 와봤는데요. 생각보다 서울에서 단양이 그렇게 멀지가 않더라고요. 네. 네, KTX로는 청량리역에서 단양역까지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리고요. 아, 그거밖에 안 걸리는구나. 네네네. 버스로 갈 수도 있는데 버스는 동서울터미널에서 단양터미널까지 한 2시간 10분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서울에서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여행지더라고요. 네. 굉장히 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진 않네요. 자, 그럼 태원준 작가와 함께 본격적으로 단양에서 꼭 가야 할 곳 베스트 3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예요? 첫 번째 여행지 바로 여기입니다. 한번 또 맞춰보시죠. 아, 여기요? 단양이지? 네. 네, 일단 단양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아, 단양이죠? 네, 단양이 어딜까요? 네, 단양에서 가봐야 될 곳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스릴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 단양의 핫플 만천하 스카이워크입니다. 아, 지금 정확히 보이는 그 건축물이 스카이워크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에요? 네, 이 만천하 스카이워크는 단양에서 지금 가장 핫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은 테마파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안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즐기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무동력으로 활강하는 집와이어부터 숲을 달리는 알파인 코스터,
또 동행 최장 길이의 슬라이드, 그다음에 하늘을 걷는 듯한 스카이워크까지 다양한 액티비티가 한 곳에 몰려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스트레스를 딱 풀기 좋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여행지로 정해봤습니다. 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보니까 스카이워크인 것 같은데 약간 모양이 솔방울 모양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아주 큰 솔방울. 네, 맞습니다. 솔방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말구평으로 지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이곳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남한강 절벽 위에 이제 솟아 있고요. 80-90m 수면 위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하늘길을 걷는 듯한 스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데크길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분 정도면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쭉 올라가시다 보면은 길이 15m, 또 폭 2m 정도의 세 손가락 모양 전망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을 걷게 되면은 정말 절벽 끝에서 걷는 짜릿함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시내 전경뿐만이 아니라 멀리 소백산까지 눈에 담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슴이 정말 뻥 뚫리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림에 나왔던 그 집와이어 요즘에 되게 인기잖아요. 네. 근데 저거는 이제 탁 타면 그냥 남한강 보면서 싹 내려가면 스트레스 쫙 풀리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곳에 오셨다면은 당연히 조금 겁이 있으시더라도 이 집 와이어는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두 개의 고정된 와이어 로프를 타고 980m를 무동력으로 활강을 합니다. 단양만의 이색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남한강 수면 120m 높이 상공에서 시속 50km나 됩니다. 정말 짜릿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자연 모습을 또 본 모습 그대로 두면서 최대한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이고요. 그림 같은 남한강과 또 주변의 절벽들을 보면서 상쾌한 바람을 느끼면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릴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 집 와이어 꼭 이용해 보셔야겠죠. 네. 또 저는 아까 그 영상에 알파인 코스터라고 산속에서 타는 것 같은 뭔가 이렇게 타는 거 그거 너무 타보고 싶거든요.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알파인 코스터도 정말 추천을 드리는데요. 일단 길이도 굉장히 깁니다. 거의 1km 가까이 되죠. 960m 길이의 알파인 코스터고요. 최대 시속 40km 빠르게 질주합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어른아이 할 거 없이 다 열광하는 인기 만점 스포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264m 원통을 따라서 탑승 매트를 착용하고 미끄러 내려가는 지금 나오고 있죠. 슬라이드도 굉장히 좀 인기가 좋습니다. 국내 최초 최장거리를 자랑을 하고요. 또 대부분의 이제 워터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여름 한철에만 즐기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건식이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즐기실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다양한 액티비티 체험들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단양하면 사실 빠질 수 없는 게 이거 아닙니까? 패러글라이딩. 이거 해봐야죠. 그렇지. 맞아요. 네, 패러글라이딩은 정말 이 단양 자체가 패러글라이딩의 성지라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단양 패러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패러글라이딩을 즐기시기에 딱 좋은 곳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단양이라는 도시 자체가요. 섬처럼 산속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태풍이 와도 바람이 산에 막히게 되고요. 또 비가 내리는 날이 별로 없기 때문에 1년 중에 300일 가까이 패러글라이딩이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양 자체가 산과 강, 마을이 한데 모여 있기 때문에 시선을 어디에 두어도 지루하지가 않고요. 자유롭게 하늘을 날면서 단양의 빼어난 경치를 보는 재미가 정말 쏠쏠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즐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예약을 한 뒤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액티비티 즐기는 분들이라면 단양 가보시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단양에서 꼭 가야 할 곳 베스트 3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행지는 워낙 단양에서 유명한 곳이라 사진만 보셔도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사진을 통해 또 만나보시죠. 여기 다 아시죠? 단양에 있는 돌이죠? 네, 맞습니다. 세 개인가? 네, 맞습니다. 바위 3개가 또 있죠. 단양에서 가봐야 될 곳 두 번째는 단양 대표 명소 도담산봉입니다. 도담산봉. 도담산봉. 단양하면 떠오르는 게 단양 팔경이잖아요. 네. 그중에서 도담산봉도 혹시 단양 팔경에 속하는 건가요? 네, 당연히 속해 있고요. 이 단양 팔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많은 도시들의 팔경, 구경 이렇게 많은데 어떤 팔경의 원조가 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단양 팔경 같은 경우는 남한강을 따라서 신비로운 기암괴석들을 8가지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도담산봉은 팔경 중에서 제7경에 속합니다. 그리고 남한강 상류 한가운데에 3개의 바위가 있잖아요. 장군봉, 처봉, 첩봉 이제 3개의 기암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남쪽으로 약간 다 기울어져 있는데 가운데 봉우리가 가장 높고
큰 봉우리 허리쯤에 수각이 있습니다. 보시는 이제 정자가 있어가지고 절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망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도담산봉 같은 경우는 이제 삥 돌면서 또 반대편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옆 모습, 앞모습, 뒷모습 모두 다른 각도에 따라서 풍경이 이제 달리 보이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 좀 해질 무렵 다 시기에 따라서도 다른 모습이 예쁘다. 펼쳐지기 때문에 언제 가시더라도 색다른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도담 삼봉의 그 봉우리 이름들이 참 장군봉, 처봉, 첩봉. 네. 네. 아, 이름이 참. 남성 그죠? 중심으로 졌네. 네. 아니, 근데 일단 풍경 자체는 너무 아름답고요. 네. 특히나 뭐 가는 시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유람선 타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네, 이 도담산봉 같은 경우는 이제 강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실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트를 타고 배를 타고서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람선을 통해서 도담산봉을 또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관광을 하시다 보면은 꼭 가셔야 되는, 보셔야 되는 문 형태의 바위가 있습니다. 지금 멋진 사진, 멋진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바로 성문입니다. 이름 그대로 돌로 만들어진 문인데요. 오랜 풍화작용으로 석회암 동굴이 붕괴되면서 천장의 일부가 남게 되어서 이제 만들어진 성문입니다. 오래전부터 단양의 절경지로 꼽히는 곳이고요. 이곳은 단양 8경 중에 8경에 속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성문의 아랫부분에는 작은 동굴이 있는데요. 여기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하늘나라에서 물을 길러 내려왔다가 비녀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마고할미가 살았다는 전설이 또 여기 전해지고 있어요. 이런 전설들 재밌어요. 예전에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라디오 드라마도 있고 이랬었는데 재밌었는데 여기에 또 구담봉하고 옥순봉도 빼놓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산행 코스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 구담봉 같은 경우는 단양 8경 중에서 제5경에 속해 있는 기암괴석입니다. 정말 바위가 마치 거북이 모양을 닮았다고 해가지고 구담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아담한 규모의 산인데 호수에서 보는 절경 못지않게 산행 코스 또한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게 해가지고 꼭 한번 발걸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깝게는 제비봉과 금수산을 끼고 또 멀게는 월악산까지 바라보고 있어서요. 충주 수상 관광 코스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유람선을 타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쭉 가시다 보면은 제6경인 옥순봉까지 만나실 수가 있어요. 제천에 함께 이제 걸쳐져 있는데 이곳은 이제 희고 푸른빛의 바위가 힘차게 솟아있는 모습이 마치 대나무의 싹같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요. 역시 뛰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곳이니까 구담봉까지 가셨다면은 이 옥순봉까지 함께 눈에 담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 근데 이 단양하면은 단양 8경만 봐도 사실 알찬 여행을 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단양 8경 중에서 하나만 더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거를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제가 벌써 단양 8경 중에 3곳을 소개해드렸는데 5곳이 더 남았죠.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한 곳만 더 추천드린다고 하면은 사이남이라고 있습니다. 네, 사경에 속하는 곳인데 이곳은 기암하고 계곡이 딱 만나가지고 완벽한 장관을 이루는 곳인데요. 앞으로 흐르는 이제 계곡이 참 아름답습니다. 운선 구곡이라고 불리는데 가장 빼어난 경승지로 꼽혀서 많은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이고요. 또한 조선시대 최고의 화가죠. 김홍도가 이곳에서 단원 화첩을 빼다 박은 듯한 계곡과 사이남의 절경을 남겨놔가지고 실제로 그 아래에 앉아있다 보면은 수많은 시인들이, 묵객들이 마치 시를 읊었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이 교통이 좀 편리한 편이어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단양 8경을 이제 구경하시다 보면은 도로 여건상 이 사이남을 가장 먼저 지나치게 되거든요. 첫 번째 여행지로 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양에서 꼭 가야 할 3번째 여행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지막 여행지인데요. 마지막 여행지는 정말 화려한 곳입니다. 일단 사진을 통해 또 만나보시죠. 오! 빛이에요? 네. 조명? 터널 아니에요? 여기 터널? 놀이동산 아니에요? 네, 번쩍번쩍하죠. 네, 낮에 액티비티하고 자연 경관을 즐기셨다면은 밤에는 역시 야경이죠. 마지막은 단양의 야경 명소 수양계 빛터널입니다. 터널이에요? 네. 밤에 가면 진짜 환상적일 것 같지 않아요? 네.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네, 이곳은 이제 원래 예전에 이 수양계 빛터널 자체가 약간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철도 터널로 이용이 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용이 되다가 수십 년간 좀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2017년도에 새롭게 단장을 하면서 탄생을 하게 된 공간입니다. 수양계 선사 유물 전시관이 있고요. 그 근처에 LED 조형물이 가득한 비밀의 정원, 또 빛 터널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유적과 함께 화려한 빛의 향연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가을밤의 낭만적인 야경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마지막 여행지로 꼽아봤습니다. 네, 저는 아까 그 사진으로 봤던 그 터널 있잖아요. 네. 그거 굉장히 멋있던데 그거 혹시 안으로 들어가도 굉장히 화려하고 그런가요? 네,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만나보시는 게 훨씬 더 화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들어가시면은 LED 조명이 불을 뿜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함을 자랑을 하는데요. 예, 조명과 함께 벽에 영상을 비춰가지고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는 듯 빛의 향연이 끊임없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에 음향 효과까지 굉장히 좀 빵빵한 편이어가지고요. 예,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해내게 되겠죠. 또한 터널 자체가 총 6개의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고요. 특히 인기가 많은 구간인 LED 전국 꽃타래 같은 구간은 사진 찍는 사람들로 좀 장사진에 이를 정도예요. 그리고 전국 빛깔이 계속 바뀔 때마다 새로운 분위기를 좀 자아내고요. 벽이 거울로 있는 까닭에 공간이 마치 무한대로 확장되는 듯한 착시 효과도 생기기 때문에 꼭 방문해 보시면 좋고요. 마지막 레이저 구간이 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마치 은하수를 연상시키는 듯한 무지개 조명과 함께 레이저 쇼를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또 이제 각 구간별로 그렇게 계속 긴 그런 구간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빛과 음악을 감상하시면서 사진을 찍는다면은 좋은 추억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이 빛터널을 보고 난 다음에는 비밀의 정원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터널을 이제 나서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뻥 뚫려 있는 이제 정원을 만나시게 되는데요. 이곳이 바로 비밀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숲길을 걸으시다 보면은 곳곳에 역시 LED 라이팅과 또한 다람쥐, 토끼, 사슴 등 반짝이는 동물 조형물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귀엽고 신비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경관 자체를 활용해가지고 다채로운 빛의 향연이 있는 짧은 숲 구간이 끝나게 되면은 정말 뻥 뚫린 비밀의 정원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여기는 무려 5만 개의 LED 튤립과 아름다운 조형물들이 만들어내는 빛의 조화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감탄사를 내뱉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빛터널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어느 곳에서 사진을 찍으시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인생샷을 만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셔서 꼭 예쁜 사진까지 남기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행의 발견 단양으로 여행 가봤습니다. 태원준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가요? 우리 같이 떠나요. 언덕 넘어 해가 지면은 늦을지도 몰라요. 어서 내가 말해줘. 마차를 준비했지. 마차 타고 꿈나라로 떠나볼까. 꿈나라는 별보다 따뜻하대. 별나라는 다음번에 가도록 해. 네, 이번에 사계 식탁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오늘 초간단 추석 요리 특집 이렇게 하셨어요? 네. 내일이면은요 이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주부님들이 갈비찜 그러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간단하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초간단 추석 음식 한 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돼지갈비찜 노하우 제가 팍팍팍 팁을 다 드리니까 맛있겠다. 꼭 오늘 보시고 한번 네. 만들어 보시기 네. 바랍니다. 갈비찜이랑 그럼 또 뭐 하는 거예요? 요번에는요, 오이채 볶음인데요. 우리 갈비찜 먹다 보면 약간 느끼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요럴 때 상큼하게 먹어주면 굉장히 맛있는 오이채 볶음이니까
그것도 같이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역시 명절에는 네. 갈비찜입니다. 마켓스 야들야들하고 그 흰쌀밥을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아유, 먹어줘야죠. 그렇죠. 아니, 우리 정철규 씨는 평소에 네. 요리하는 거 좋아하세요? 어때요? 요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꾸준히 요리를 하고 있는데 꾸준히 맛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대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기회에 배우시면 되죠.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뭐 돼지갈비찜부터 시작해볼까요? 일단 돼지갈비를 준비를 하시는데요. 보통 이제 돼지갈비는 이제 정육점에 가셔서 돼지갈비찜 할 건데요. 찜용으로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주 적당한 크기의 갈비찜을 적당하게 이렇게 썰어서 줍니다. 맞아요. 가서 얘기만 하면 요즘 잘 썰어주더라고요. 그렇죠. 잘라주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깨끗하게 찬물에 여러 번 헹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이렇게 물기를 이제 건져냈잖아요. 그랬으면 이렇게 핏물을 좀 빼주셔야 돼요. 정철규 씨 이거 한번 만져보실래요? 네네. 어때요? 약간 미지근한 느낌. 약간 미지근하죠? 예. 이렇게 미지근한 물에다가 이게 지금 맛술이거든요. 네네. 맛술을 이렇게 부어서 연육작용과 함께 핏물이 잘 빠지도록 해야 되는데요. 왜 미지근한 물에 쓸까요? 아니 원래는 찬물에다가 저는 뺀다고 생각을 그쵸? 했었거든요. 찬물 쓰시죠? 그렇죠. 네, 근데 분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한 50도의 미지근한 물에서 이렇게 갈비를 담가주면은요, 우리가 보통 핏물 뺄 때 많은 분들이 오래 빼요. 그렇죠? 그러면 맛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딱 한 20분 정도만 빼주시면 되니까 미지근한 물에 맛술을 넣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아주 가볍게 이게 빠집니다. 여기 보세요. 오히려 시간이 단축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시간도 단축되면서 연육작용도 되고. 연육작용도 되고 굉장히 야들야들합니다. 일석이조네요. 그렇죠. 완전 일석이조죠. 요거 네네. 완전 꿀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꿀팁이죠. 자, 그랬으면 이렇게 된 것을 한번 데쳐내주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조리가 빨라지고 간이 잘 배이니까 제가 이렇게 끓는 물을 좀 준비를 했어요. 이 끓는 물에다가 요게 뭐냐 하면 바로 소주예요. 소주요? 네, 소주를 같이 넣고 요 밑에다 좀 넣어주세요. 네네. 소주를 같이 넣고 데쳐주시면 훨씬 더 갈비가 뭐랄까 잡내도 안 나고 누린내가 안 나거든요. 자, 그랬으면 이렇게 끓는 물에다가 갈비 넣고 요거 얼마나 데쳐주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데치는 거니까 살짝 그냥 살짝.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몇 분? 몇 분 안에 해야 역시 되잖아요. 우리 예인 씨가 주부. 좀 늘었죠? 네, 맞아요. 딱 1분만 데치시면 되는데 이렇게 소주를 넣고 같이 좀 데쳐주세요. 이거 내려다 주시면. 1분이면 진짜 잠깐이네. 그렇죠. 그쵸? 완전 잠깐이죠. 자, 그랬으면 완전 잠깐이라고 그랬으니까 정말 잠깐 제가 이렇게 데칠게요. 네. 이렇게. 그래서 핏물을 먼저 좀 빼놨으니까 고기가 굉장히 깔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데쳐내시면 돼요. 이렇게 찬물에다가 얼른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이 갈비가 굉장히 뭐랄까 탱글탱글하면서도 육질이 아주 쫀득쫀득하거든요. 이렇게 데쳐주세요. 핏물이 다 빠져서 아예 뿌연 색깔만 나오네요. 지금? 그쵸? 네. 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넉넉하게 드시라고 좀 많이 준비했더니 이게 한참 건져지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좋죠. 네네.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됐으면 이제 건져내셔야 돼요. 네. 이따가 다시 한번 건져내 주세요. 찬물에도 그냥 담갔다 빼는 정도만 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요건 이제 찬물이니까 이렇게 해야 네. 육질이 굉장히 쫀득쫀득하면서 간이 잘 배요. 네. 그러니까 뜨거운데 데치해서 바로 찬 데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요거 내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제가 내려놓을게요. 갈비찜은 저도 집에서 한번 하고 싶은데 네. 꼭 친정을 가요. 이유가 혼자 할 엄두가 안 나서 못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신 갈비찜이 맛이 좋죠. 훨씬 맛있죠. 아이, 갈비찜은 무엇보다 엄마 손맛이 들어가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제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 이 갈비에 들어갈 채소를 먼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가을무가요. 이제 약간 달달한 맛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 준비하시고요. 네. 요거 뭔지 아시죠? 당근. 당근하고 네. 무가 모양이 좀 저는 이게 처음 마늘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만약에 각진 무나 각진 당근을 넣잖아요. 그럼 모서리가 깎이면서
갈비찜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모서리를 굴려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조각난 것들이 막 옆에 붙어 있고 막 그래서. 네, 맞아요. 그 다음에는 요거 표고버섯 넣으시면 되는데 생표고버섯 넣으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만약에 크기가 크다 그러면 4등분 하시고 크기가 약간 작다 그러면 2등분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생표고버섯이 없으면 다른 뭐 버섯 써도 되나요? 네, 느타리 버섯도 괜찮고요. 네네. 새송이 버섯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가을이잖아요. 이제 네. 연근하고 뿌리 식품인 우엉 넣으셔도 아주 좋습니다. 아, 그것도 맛있겠네. 간 싹 빼서. 그다음에 요거 양파 넣고요. 네. 그다음에 대파도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돼지갈비찜에는 얘 빠지면 좀 섭섭해요. 요거 뭐냐면 바로 꽈리고추예요. 네. 꽈리고추가 또 약간 살캉살캉하게 씹히는 맛이 여기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꽈리고추까지 준비하고 색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붉은 고추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저는 뭘 하냐 하면 바로 양념장을 만들러 갈 거예요. 자, 양념장 만들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양념장을, 갈비찜 양념장을 좀 잘 만들어야 많은 분들이 갈비찜은 그래도 양념장 맛으로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요거 준비합니다. 요거 뭔지 아세요? 향을 맡아봐야 알 것 같은데 한번 맡아보실래요? 생강 아니에요? 오, 약간 뭐 감칠냄 약간 단맛 나죠? 네네네. 바로 사과즙인데요. 사과즙. 만약에 추석 선물로 사과가 좀 많이 들어와서 사과를 갈아서 하면 안 될까요? 괜찮습니다. 근데 간 다음에 그걸 바로 넣지 마시고요. 꼭 물을 쭉 짜서 즙을 넣으셔야 돼요. 즙으로. 왜냐하면 사과 간 것까지 다 넣잖아요. 그럼 굉장히 탁해지고 지저분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꼭 즙만 넣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새 뭐 많이 농가에서 판매하시잖아요. 사과즙. 그거예요. 그거에다가 이제 진간장 넣고요. 그 사과즙 그 팩으로 파는 그런 것도 네, 우리가 그거 일상- 넣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요게 뭐냐 하면은요. 매실청. 단맛도 좀 네. 주고. 그다음에 갈비찜에는요. 무엇보다 흰 설탕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흑설탕 넣어요. 그래야 색감이 훨씬 더 좋거든요. 맛보다는 색감 때문에 이제 네, 그걸 쓰는 건가요? 설탕 넣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생강가루 좀 넣습니다. 네, 생강가루. 생강가루구나. 그리고 요거 청양고추를 꼭 넣으셔야 돼요. 청양고추를 꼭 넣어야 고기에 잡내가 없고 굉장히 맛있어져요. 그다음에 마늘 같이 그냥 갈아주세요. 선생님, 이거는 혹시 안 썰고 이렇게 부셔 넣는 건 이유가 있나요? 요거요? 네네. 그냥 이렇게 넣어도 잘 어차피 갈려요. 갈리니까. 네. 예. 자, 곱게 가를게요. 곱게 갈아주시면 돼요. 이건 뭐 시간이 따로 없이 그냥 곱게 갈리는 것만 네. 보고 꺼내면 되죠? 왜냐하면 마늘하고 청양고추만 갈리면 되니까. 자, 다 됐어요. 자, 그랬으면 이제 요거 갖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자, 여기 냄비에다가요. 요거 고기를 담으세요. 그리고 불을 켜요. 센 불입니다. 뭐 기름을 두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그대로. 왜냐하면 물안 기름을 들어가요? 두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돼지갈비에서 여기에 지금 다 근육이랑 힘줄이랑 여기 지방분이 조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물도 안 넣어요. 네. 왜 안 넣냐면 요거 넣으면 돼요. 양념장. 양념장을 넣고 볶아요. 먼저. 그러면 간이 쏙 배이거든요. 먼저 볶는구나. 네. 내려주시고요. 네. 요걸 볶아주세요. 근데 요거 볶을 때 우리가 뭘 같이 넣으면 훨씬 더 좋으냐 하면은요, 바로 요거예요. 양파. 그래. 그쵸? 무. 요거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다음에 당근까지. 네. 요걸 볶아주세요. 저는 그 무가 밤인 줄 알았어요. 네. 전 깐 토란 밤.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네. 저는 큰 마늘. 예. 그래서 아까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갈비찜을 드시다 보면 나 저거 밤 집어 먹어야지 먹다 보면 무 나와요. 근데 여기다가 밤 넣으셔도 되고요. 나는 조금 색스럽게 하고 싶어요. 그러시면 대추를 넣으셔도 괜찮은데 대추는 통째로 넣지 마시고요. 꼭 안쪽에 있는 씨름 빼놓고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자칫하면 이 치아가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볶아주세요. 볶는 건 어느 정도나 볶아야 돼요? 요거는요, 이 볶을 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요 돼지갈비의 살집 겉면이 약간 연하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맛있거든요. 이렇게 볶아주세요. 대충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감을 좀 잡게 시간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지. 시간은 센 불에서 볶으니까 보통은 한 3분에서 4분 정도 볶으시면 돼요. 오래 안 걸려요? 그러면 양념이 쏙 배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양념이 배일 때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네. 바로 뭐냐 하면 요거예요. 표고버섯. 생표고버섯을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표고버섯에서 향이 올라오니까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걸 이렇게 볶아요. 네. 자, 그랬으면 여기서 이제 제가 아주 제 비법 중에서도 고급 비법이 하나 나갑니다. 뭐 있습니까? 네, 뭐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요따가 놔주시면 돼요. 네. 뭐냐 하면 바로 요거예요. 요거 무슨 물인지 아세요, 철규 씨? 밑에 지금 이거 깔려 있는 것만 봐도 다시마 다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요 다시마 우린 물을 2컵 정도를 넣으세요. 여기에다가. 이거는 왜 넣는 건가요? 다시마가요, 돼지갈비의 맛을 훨씬 더 감칠맛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갈비살을 쫀득쫀득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마 우린물을 넣고 요거를 끓이시면 돼요. 자, 끓여서 한 어느 정도 끓이냐 하면 돼지갈비찜은 이렇게 센 불에서 끓어오를 때 뚜껑을 덮어서 중약불로, 중간불로 해서 보통 한 40분 정도 익힙니다. 근데 이제 요게 양이 너무 많다. 그러면 한 50분 정도 익히셔야 되고요. 보통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익혀요. 자, 그랬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옆에 지금 이거죠. 익힌 게 나오거든요. 이야, 무의 색깔 백인 거 봐. 그쵸? 예. 색깔이 쫙 배었죠? 그랬으면 맛있겠다. 여기에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대파. 이제야 대파를 넣어요. 그리고 꽈리고추. 꽈리고추. 뒤에 넣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만약에 이거를 미리 넣잖아요. 네네. 그러면 철규 씨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색깔이 그 간장색 같은 걸로 다 이렇게 뭉쳐버리겠죠? 그쵸? 네네. 네. 제가 철규 씨가 옆에 이제 섰으니까 요리를 열심히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꽈리고추하고 대파를 나중에 넣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이렇게 넣어야 꽈리고추의 색상이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그대로 다 살아있네요. 빨간색, 초록색, 흰색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요 갈비찜 먹었을 때 꽈리고추가 살짝 씹히면 맛이 어떨 것 같아요? 아삭아삭하죠. 그렇죠? 아삭아삭하죠. 요렇게 준비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마지막 간은 뭘로 맞추느냐? 저 깨하고 소금 좀 주실래요? 깨하고 소금. 마지막에 또 요게 또 마지막 간으로 맛을 보신 다음에 마지막 간을 소금, 그다음에 깨를 넣고 마지막 간을 하면 되는데요. 제가 간을 좀 잘 맞추기 때문에 미리 소금을 조금 아주 한 꼬집만 넣었어요. 근데 요거 철규 씨 한번 잡숴 보시고요. 만약에 철규 씨가 싱겁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넣을게요. 그럴 리가요. 우리 선생님께서 하시는데. 아니에요. 뭐 저도 가끔 가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자, 이렇게 갈비 하나 제가 이렇게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잡숴 보세요. 아니, 오늘 방송 중에 표정이 제일 밝으신데요. 철규 씨 오늘. 여기 있어요. 아침을 방송국에서 먹을 줄이야. 마스크 빼시고. 네네네. 이렇게 하고. 잡숴 보세요. 잡숴봐. 자, 너무 맛있지 얹어서. 뭐. 어떠세요? 행복한 간이 딱 표정. 맞죠? 제가 더 이상 간 안 해도 되겠죠? 네. 그쵸? 말을 못해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사실 갈비찜이라 그래서 그 제가 보통 생각하는 단짠 맛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 맛이 아니고 깊은 그 맛이 있어요. 그래요? 깊은 맛이 있고 고기가 이거 돼지고기죠. 이거 돼지고기예요. 소고기 같아요, 소고기. 그래요? 네. 소고기 같죠? 근데 돼지고기가 사실 더 부드러워.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시식을 조금 하게 네. 제가 먼저 좀 드릴게요. 저희한테 배달 좀 배달을, 시간 배달을 좀 해주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이게 지금 오자마자 향이 딱 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오이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네. 잠깐만요. 오이를요, 제가 이 안에서 이렇게 꺼냈어요.
여기 보시면 맛있어. 이거 어때요, 이거? 네? 맛있어. 맛있어요? 이 오이 보시면 오이가 이렇게 지금 들깨에다가 이렇게 버무려서 볶아놨거든요. 요거 보시면 그렇게 약간 느끼한 듯한 고기 드시고 난 다음에 요거 잡수시면 굉장히 쫀득쫀득하게 아삭아삭하게 씹힌 맛이 있으니까 네. 굉장히 맛있게 잡수실 수가 있어요. 맛보면 안 되나요? 맛보셔야죠. 요 앞에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네. 우리 철규씨 건 여기 있어요. 있어요? 네, 요거를 꺼내서 꺼내겠습니다. 네. 와, 오이가. 이거 또 특별한 맛이네. 그쵸? 이게 우리가 원래 먹던 이런 오이랑 또 다르네요. 그렇죠? 아삭아삭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네. 굉장히 아삭아삭하면서도 이 오이 자체가 굉장히 뭐 이렇게 먹다 보면 굉장히 쫀득쫀득하는 맛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게 들깨가루를 물에다가 희석을 해서 같이 부어서 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이가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이 어때요? 맛이요. 네. 표현을 하자면 네. 아삭아삭 오독오독 오이? 요 맛이에요. 오이. 그래요? 이런 느낌이 있네요. 야. 아삭아삭 오이까지. 네. 오이? 이렇게. 그래서 돼지갈비찜하고 이 오이채 볶음이요 굉장히 잘 어울리는 한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부님들이 사실 이렇게 추석 음식 장만하다 보면 지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네. 때 이렇게 두 가지 해서 딱 상에 올리시면 엄청나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야, 근데 이건 너무 맛있다. 와, 그리고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 그리고 이거하고 진짜 잘 어울리네요. 너무 잘 어울리죠. 네. 소고기 같죠? 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돼지고기 같지가 않아요. 아니, 돼지고기는 더 부드러워. 오. 자, 레시피 보겠습니다. 명절 걱정 덜어주는 초간단 추석 음식 한상. 오늘의 메뉴는 돼지갈비찜과 오이채 볶음입니다. 돼지갈비는 찬물에 여러 번 헹구고 물기를 빼주시고요. 미지근한 물에 맛술을 타서 돼지갈비를 넣고 20분간 담갔다 건져주세요. 끓는 물에 소주를 부어 돼지갈비를 데친 뒤 찬물에 잘 헹구고요. 사과즙, 진간장, 흑설탕, 청주와 마늘, 생강가루, 청양고추를 곱게 갈아 양념장을 만듭니다. 양념장에 돼지갈비를 넣어 볶다가 다시마 우린 물을 붓고 끓여주세요. 물이 반으로 줄어들면 무, 당근, 양파, 표고버섯을 넣어 졸이고요. 대파와 붉은 고추, 꽈리고추를 넣어 더 끓여줍니다. 모자라는 간은 소금으로 맞추고 통깨를 뿌리면 돼지갈비찜 완성! 오이채 볶음도 만들어 볼까요? 오이는 소금에 문질러 씻고요. 어슷하게 썰어 꽃소금을 뿌리고 20분간 절입니다. 밝은 팬에 식용유와 들기름을 두르고 다진 파와 다진 마늘, 오이를 넣고 빠르게 볶아주세요. 생수에 들깨가루를 타서 팬에 붓고 빠르게 버무리고요. 잘 식혀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오이채 볶음도 완성입니다. 오늘 만들어본 명절 음식과 함께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네, 돼지갈비찜, 오이채 볶음, 한번 꼭 해보십시오. 엄청난 맛입니다. 진짜 명절이 다가왔다는 걸 음식으로도 확 네. 느꼈어요. 와, 너무 소갈비찜 맛있네요. 필요 없는데요? 돼지갈비찜이면 되는데요? 맞습니다. 네. 네, 저렴하게 아주 네. 푸짐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야, 다음 주도 또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는요 면역력을 쭉 올리는 대파 한 단 가지고 두 가지 메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야, 대파 한 단 가지고 두 가지 요리 네.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요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S선선이 추석맞이 전통시장 전기 안전점검 활동을 벌인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31일부터 전남 광주 양동 복개상가를 시작으로 서울 이태원 시장과 경북 구미 등 인근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활동의 이유는 전통시장의 노후된 전기 설비로 인한 누전과 과부하, 과전류 합선 등이 주된 화재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실천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LS선선은 이 같은 활동에 최근 출시한 케이블 원격 관리 시스템을 무료로 공급해 전기재해 예방을 돕는다고 하니 사회 안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나흘 동안의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근데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일걸요. 그렇죠. 아마 오늘 차도 굉장히 많이 막힐 맞아요, 것 같고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 향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 못 모이기도 갔죠. 쉽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